같은 감독의 다른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그렇게까지 흔한 기회는 아닌데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만남이 우연과 상상 덕에 성사가 됐어요. 일단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리 배우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연과 상상에서 수미 역을 맡은 현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연과 상상 하마우치 류수계 감독님의 드라이브 마이카에 출연했던 진대현입니다. 네, 일단 오늘 보신 우연과 상상을 진대영 배우님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여러분도 궁금하실 테고 또 드라이브 마이카를 현리 배우님은 어떻게 보셨을지도 네, 감사 같이 먼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연과 상상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진대영 배우님 우연과 상상 어떻게 보셨어요? 네, 최근에 드라이브 마이카 GV가 있어가지고 또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세 분 한국 배우 다 이게 감독님의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역시 감독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네, 좀 즐겁게 좀 편하게 좀 보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혹시나 연기에 관심이 있거나 또 영화 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너무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영화라는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네. 현리 배우님은 드라이브 마이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마구치 감독님하고 이제 두 번째 같이 작품 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세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감독님 만날 때마다 저한테 약간 이렇게 말을 심어주는 사람이라는 나중에 자세히 얘기 드리고 싶지만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드라이브 마이카 대사 하나하나도 역시 너무 좋았고요. 네, 너무 부러웠습니다, 배우님. 아마 두 분이 그런 차이점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마이카 같은 경우는 물론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각본을 아주 잘한 작품이지만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소설 몇 개가 원작이 된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냐 아저씨라는 또 희곡이 섞여 들어간 작품이라 기존의 세상에 있던 글을 조합해서 만든 작품이라는 재미가 있다면 이 우연과 상상은 원작에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감독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그 차이를 보시는 재미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대영 배우님은 아마도 우연과 상상을 보시면서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구나 라는 재미를 느끼셨을 거고 또 현리 배우님은 아마도 이런 각색을 하는 사람이구나 원작이 이렇게 바뀌어 가는구나 재미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이 혹시 있을까요? 네, 그 드라이브 마이카 한구치 감독님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감독님이고 또 그 마냐 아저씨는 일본 아오야마 신지 감독님이고 유리가 찍으셨던 분이 연출했던 영국에서 제가 마냐 아저씨를 출연했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 너무 잘 익숙한 시나리오고 그리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그 드라이브 마이카 원작이 됐던 그 소설은 제가 한 번 그 책을 샀는데도 표지가 너무 예뻐서 그걸 까먹고 다시 사는 정도로 득권 갖고 있던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다 저한테 너무 익숙한 것들이어가지고 오히려 더 너무 재밌게 신선하게 봤어요. 네. 바냐 아저씨라는 연극을 하셨다면 또 진짜 네, 너무 새로운 대사가 너무 느낌이었겠어요. 어렵거든요. 그쵸. 네네. 그래서 근데 영상으로 또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때 대사를 이렇게 외웠고 이러면서 생각하면서 봤어요. 네. 진대현 배우님은 온전히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머릿속에 상상을 거쳐 나온 이 이야기들에서 어떤 인상을 좀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예전에 제가 연극을 하면서 저희 극단 연출님이 쓴 글이었는데 그때 한번 생각했던 게 자기 자신이 쓴 글이 연극으로 올려졌을 때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에피소드 2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쓴 글을 음성으로 들어보고 싶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의 기분을 한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자기가 혼자 쓰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쓰면서 음성 말고 또 직접 배우들이
캐스팅되고 직접 살아나서 연기를 하게 되는 건데 저는 그때 감상을 한번 다음에 혹시나 만날 기회가 있다면 물어보고 싶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또 직접 글로 쓰시고 영화로 만들기까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언급하신 두 번째 작품 문은 열어둔 채로라는 작품에서 그 교수가 쓴 글을 계속해서 읽잖아요. 학생이. 근데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 질문으로 많이 주실 것 같은 하마구치 류스케가 배우들과 한다는 그 소위 대본 워크샵이라고 하는 과정이 아마도 이런 식이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좀 하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하죠. 감정 없이 계속 글을 읽어 내려가는 작업이니까요. 그리고 첫 번째인 에피소드에서 택시 안에서 나누는 그 두 사람의 대화 같은 경우는 뭐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영화의 프로덕션 과정을 생각하면 드라이브 마이 카의 장면에 어쩌면 베타 버전 같은 느낌이 조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눠볼 텐데요. 저는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가 좀 관객을 착각하게 만드는 영화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왜냐하면 아주 많은 즉흥성을 바탕으로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게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왠지 배우들에게 대사도 안 줬을 것 같고 어떤 상황만 던져준 다음에 배우들이 즉흥으로 연기하는 걸 그대로 찍었을 것이라는 착각을 좀 하게 하는 게 하마구치 류스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 식의 반응을 보면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이고 뭐 배우들이 다 했네. 이거 뭐 즉흥 연기 그냥 감독이 찍었네. 이런 식의 반응들도 실제로 많잖아요. 전혀 실제 스타일과 다른 감독이 만들어낸 것들에 대한 관객의 오해를 보는 기분은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하마구치 류스케 출연한 본인의 작품에 관객들이 남겨주는 반응들을 보면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아, 네. 그 우영화 산상 안에서 제 대사가 좀 워낙 길잖아요. 10분 동안 거의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대사 안에 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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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다 대사거든요. 그리고 너무 그 대사가 기니까 애드리브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한마디 한마디 다 대사 그대로 저는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본 사람들 중에서 제 친구들이나 저를 아는 사람들은 너 그대로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저렇게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 단어 하나하나 선택이나 그런 게 너무나 달라가지고 약간 많이 다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감독님 연출법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는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래서 네, 하마구치 감독님 연출의 특징인 것 같아요. 진대현 배우님은 어떠세요? 그 관객을 착각하게 하는, 오해하게 하는 영화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네. 예전에 감독님 인터뷰에서 감독님은 촬영 중간에 일어나는 우연을 찍는 걸 좋아한다라는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연극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갔던 경험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 이 영화 찍을 때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마라, 뭐 분석도 해오지 마라 하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기에는 제 자신이 살짝 의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잘 못 믿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 리딩 속에서 그 대사만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확실히 상대방에게 더 집중하게 되고 그 상황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확실히 좀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저거 좀 너무 실제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는 것 같고 약속해서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연기해야지라고 해서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확실히 리얼리티가 더 있다라는 생각에 저도 많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장의 방식에 대해서는 오늘도 차차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현리 배우님께서는 아까 정확하게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과 세 번째 작업이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일단 연출작인 단편 천국은 아직 멀어라는 작품이 있었고 그리고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연출을 하고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각본에 참여했던 스파이 안에에 출연을 하셨고 그리고 이번 작품 우연과 상상에서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것에 출연을 하신 셈인데요. 여러 차례로 한 작품을 겪었을 때 한 감독과 그 감독에게 느껴지는 변화 같은 것들도 혹시 있을까 싶긴 한데 어떠세요? 네, 하마구치 감독님은 제가 처음에 뵀을 때부터
진짜 인성도 좋으시고 부드럽고 약간 제가 그때까지 일하고 왔던 감독님들 약간 나이가 많으신 진짜 이렇게 말하면 좀 아저씨 감독님들하고 많이 느낌이 달랐어요. 진짜 나이도 좀 젊으시고 되게 뭐라 그러지? 눈높이가 같다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저한테 하신 질문 하나 되게 평범한데도 이거를 그렇게 궁금해하시는구나 하면서 되게 신선하게 와닿은 게 많았어요.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천국은 아직 멀어를 찍고 나서 감독님이 그 유학을 가셨어요. 하버드에 유학을 가셔서 다녀오시고 이제 3년 만에 이제 2019년에 우연과 상상 같이 찍게 됐는데 인성이 좋으신 건 그대로인데 약간 좀 더 커지신 뭔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안겨준다라고 해야 되나? 품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더 안심감이 있었어요. 몇 년 사이에 같이 작업했던 사람에게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무언가의 성장을 빠른 시기에 이뤄낸 사람이라는 인상도 드는데 진대현 배우의 하마구치 루스케 감독의 첫인상은 어떻게 남아 있으세요? 첫인상. 저도 근데 첫인상이라. 첫인상은 당연히 엄청 긴장해서 뭐 제대로 뭐 눈을 똑바로 본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현장에서의 인상은 확실히 기억에 남아있는 게 현리 배우님 말씀대로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다른 사람은 별 궁금해하지 않는 걸 좀 물어보신다거나 진짜 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고 예, 어쨌든 현장에서도 연기 이야기는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요. 뭐 오늘 힘든 일 없었니? 뭐 어제는 뭐 했니? 너 어제 촬영 없는 날인데 뭐 했니? 그런 질문만 해주시고 확실히 좀 품어주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다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진짜 지금은 정말 거장이 되셨지만 현장에서는 진짜 귀여우시거든요. 약간 같이 점심을 먹는데 그때 촬영할 때 혹시 바체라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미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한 명 남자분이 계시는데 여자들이 그 남자랑 결혼하려고 되게 애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그때 일본에서 되게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보셨어요? 라고 했더니 안 봤대요. 그래서 우리 같이 출연하는 배우들이 그 내용을 설명해 줬더니 너무 웃어가지고 의사에서 이제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의자에서. 네,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분이세요. 되게 귀여우시고 인감이 있으시고 인성 좋으시고 되게 인품 좋으시고 그래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사람으로서 되게 좋아하는 감독님이에요. 아니, 얼마나 취향이 저격됐길래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정도로 너무 웃으신 거예요. 근데 그 배우들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이 사실 그냥 하시는 질문은 아닐 거라는 저는 어떤 직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겠죠. 당연히 본인과 같이 작업하는 배우의 혹은 인간적으로 이 사람을 알고 싶으니까 던지는 질문이실 텐데 저는 그런 대화의 내용들이 이 사람의 캐릭터를 만들 때 혹은 이 배우랑 같이 작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 영화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츠로 불리는 츠구미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첫인상은 미인이고 왠지 모르게 인상은 좀 차가웠는데 만나서 얘기해보니 그 차이에 놀랐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마도 이게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이 현리 배우에게 받은 인상을 적용한 것일 거라는 착각을 또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됐는데 실제로 혹시 그 반영이 된 거란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던가요? 아니면 배우 본인이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런 얘기는 아예 안 했는데요. 그래도 천국은 아직 뭐로 찍을 때 그때도 리허설 기간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냥 처음 오디션도 없고 그냥 제의를 받아서 출연하기 때문에 리허설이 아예 그 초면이었어요. 근데 그때 약간 그때 인상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대본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 영화 안에서 하마구치 루스케 감독이 장면의 전후 스토리를 배우들에게 써줬다는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일본 매체랑 하셨던 인터뷰인데 그렇다면 그 1화에서 츠구미와 메이코의 대화 말고도 다른 장면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주셨다는
셈이 되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받으셨어요?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그 화면에 나오지 않은 이 사람의 스토리를 감독이 혹시 네, 만들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저랑 카즈야키가 바에서 어떻게 대화를 나눴고 어떻게 헤어졌는지 그거를 한 씬을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영화에 안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지만 똑같이 대사를 외우고 리허설을 하고 분장 없이 촬영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는 진짜 추구미로서 그 남자랑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날 어떻게 얼마나 아쉽게 그날 헤어졌는지를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택시 안에 대사가 길다고 여러분 하시는데 진짜 힘들지 않게 그 대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방식이 단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장편은 캐릭터로서 관객을 설득할 시간이 단편보다 상대적으로 길죠. 등장 시간도 길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근데 단편은 배우가 등장하자마자 무언가를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에 어려움을 배우가 느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전후의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배우와 공유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셨을 줄 알았는데 진대현 배우 얘기를 들으니 드라이브 마이카에서도 그렇게 작업을 해주셨다고요, 감독님께서? 네, 우선 오디션 때는 제가 제 와이프로 나오는 유나 역한테 고백하는 장면을 쏘셔가지고 네, 20분 드릴 테니까 그 수화로 창작을 해서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그게 마지막 오디션이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고백하는 장면 그 오디션 여러 번은 한 거예요? 3번, 와, 네, 3차 오디션까지. 진짜 힘들었겠다. 상상만 해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감독님 되게 좋은 분이세요. 막 이런 얘기 하시다가 아니 근데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감독님 만났을 때는 천국은 아직 멀어는 처음에 줄거리는 있었는데 대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랑 상대 배우님 그 사이에 이만한 카드가 몇 장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서로의 질문을 하는데 그거를 감독님 옆에서 찍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눈 감고 다 그걸 대화를 듣고 있는데 그날 그거 듣고 집에서 대본을 써오시고 다음날 되면 조금씩 대본이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초면이고 아직 감독님을 잘 몰라서 그런지 저랑 그 대화하고 있는 배우님을 이렇게 약간 눈 감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잠깐 제가 살짝 보면 너무 진지한 눈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서워가지고 되게 좋은 분인데 약간 리허설 할 때 좀 감독님 무서울 것 같아요. 어때요? 맞아요. 리허설 할 때 좀 무서웠어요. 무섭다기보다 그러니까 좀 날카롭게 보고 계시는 네. 느낌이었군요. 현장에서만큼 훨씬 진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현장에서도 카메라 큐 해두시고 안 보시고 들을 때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냥 듣기만 해서 괜찮으면 오케이인데 조금 이상한 건 확실히 모니터를 확인하시긴 한데 그 전에는 절대 모니터 존에 가시지 않고 카메라 앞에서 항상 거의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아니 그럼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캐릭터의 앞뒤 사연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았을 때 뭐 이런 식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걸 배우가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연출가나 각본가가 제시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대본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건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 리허설의 장면이든 아니면 뭐 촬영 전에 읽게 하시든 근데 그 대본이 주는 장점이 뭘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배우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의 사연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보다 아주 명확한 대본으로 제시해서 주는 것. 이건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그 역할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설명할 때 약간 그런 부드럽다? 착하다? 이런 말을 쓸 텐데 근데 그 말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이미지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언어가 똑같아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장면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몸을 쓰고 그 캐릭터의 하루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짜 그래서 그 씬을 써주셔서 그 바의 씬을 한번 해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감정하고는 많이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몸을 쓰고 내가 그거를 경험한다는 게 이렇게 큰
몽향이 있구나. 제가 그래도 10년 정도 배우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거든요. 왜냐면 그 택시 안의 대사를 처음 읽었을 때 어떤 진짜 운명적인 만남을 했던 남자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진짜 설레이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빠신을 실제 해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둘이가 너무 좋다 하면서 그날 그냥 헤어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그냥 갈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 씬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잘 가다가 남자가 이렇게 가는 그런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 씬을 하는데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저 울 뻔했어요. 진짜 그런 장면이 아닌데 너무 억울해서 그 씬 마지막에 울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감정이구나. 그래서 택시 안에서 사실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불안해서 너 괜찮을 거야. 이 남자 너 좋아할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메이커한테 듣고 싶어서 이렇게 10분 동안 떠드는구나라고 해석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장면이 굉장히 달라 보이네요. 저는 이런 스토리가 있을 거란 상상은 전혀 못했고, 왠지 이 둘은 약간 뗀뗀한 뭔가가 있는 관계일 거다. 그러니까 츠구미와 메이코 사이는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은 관계일 거다라는 생각을 전 이 장면을 보면서 했거든요. 왜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츠구미가 메이코에게 약간의 과시라고 해야 될까? 나 이런 사람 만났어. 이 사람 되게 괜찮은 것 같지? 라는 거를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스토리를 들으니까 그 장면이 조금 완전히 달라 보이는 느낌이 있고 굉장히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영화가 보고 싶어질 정도일 것 같은데, 그 메이코와 카즈아키가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대본에서 보시고 그다음 영화를 통해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 분량을 본 감상도 궁금해요. 그 둘이 나누는 대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그 메이코의 대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메이코 역을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하는 정도로 너무 말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말을 심하게 하는데 또 그 카즈야키를 연기하신 나카지마 아유무 배우님이 이게 감독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카즈야키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너무 잘생겼고 목소리도 좋고 키도 크고 그런데 뭔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감독님이 하셨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뭐죠? 저 전혀 모르겠는데 뭐가 부족할까요? 약간 뭐라 그러지? 한국어로 약간 진짜 좀 부족함이 있어서 그게 더 매력인 거죠, 배우로서. 근데 진짜 아유무 군도 저렇게 행동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싫어해 하면서 이렇게 좀 안아버리고 또 뭐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고 진짜 그럴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둘이 너무 잘 맞고 진짜 너무 재밌는 대화였다고 생각해요. 네. 그 장면 이후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3자 대면을 말하자면 하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카메라의 운용 방식을 보게 됩니다. 진짜 과감한 줌인이 들어갔다가 진짜 과감한 줌 아웃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얼굴을 감싸지고 있는 그 메이커에게 클로즈업이 쭉 들어갔다가 빠지면 다시 나갔던 두 사람이 앞에 앉아있는데, 이거는 편집의 이음새를 없애는 방식으로도 붙여서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네네. 네. 적어도 원테이크를 다 찍었습니다. 그 메이커가 이렇게 얼굴 가리고 있을 때 저랑 카즈야키는 그 건너편에 있는 카메라 밑을 그부리면서 네, 통과해서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메이커 얘기를 듣고 그 카페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통과하는 거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뒷문이 있거든요, 카페에. 거기서 대기하고 큐 받으면 구부리면서 카메라 밑에 통과하고 자리 다시 앉아서 호흡을 잡고 다시 대사하고 그렇게 원테이크로 찍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편집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배우들에게 나가서 뒷문 소리도 안 나야 될 거고 되게 많은 우연이 작용해야 되잖아요. 사실 뭐 배우가 이러다 삐끗할 수도 있고 뭐 숨을 헐떡거릴 수도 있고 아주 많은 그런 우연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뭔가 배우에게 통제하라 라는 어떤 주문인 거죠. 말하자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네, 그 그저께 GV 때도 그 질문을 받았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도 저도 이거 왜 편집도 안 하지 이렇게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요. 그냥 감독님이 그러고 싶은가 보다 하면서 그냥 찍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질문도 안 했고 오히려 뒷문에서 기다리는 동안 약간 아기 때 이렇게 장난치는 그런 기분으로 예, 아유묵 그 나까지만 아유묵고 막 기다렸기 때문에 되게 저는 재밌게 찍었어요. 스크립트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묘사가 돼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뭐 카메라가 줌인한다, 빠지면 다시 앞에 두 사람이 앉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묘사가 맞아요. 됐을까요? 그렇게 서 있고 저도 설마 이렇게 굽으면서 다시 자리에 들어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약간 좀 영화 전체 촬영할 때부터 리허설 때부터 그 실험 느낌이 있어요. 감독님이 실험하시는 느낌? 그래서 저희도 뭔가 새로운 다른 현장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뭐 궁금하지도 않고 당연히 싫지도 않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아 이번에는 오늘은 어떻게 촬영하지? 오늘은 뭐가 있을까? 네, 그런 느낌이어서 놀라지도 않고 그냥 찍었어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실제 달리는 차 안에서 대사시키는 건 뭐 일도 아닌 거죠. 하고 지금 감독에게. 그래서 요새는 달리는 모든 샷씬을 찍을 때 실제로 달리는 차 안에서 찍지 않습니다. 뒤에 화면을 켜놓고 크로마키를 틀고 CG 처리를 하는 방식이죠. 그게 뭐 안전의 문제도 있고 뭐 대사 처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카메라 촬영의 운용도 사실은 그게 훨씬 쉽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데 21세기에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여전히 물론 이 영화는 2019년에 찍었습니다만 그 시기에도 달리는 차 안에서 직접 배우들에게 대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게다가 우연과 상상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한 대만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영화를 보시면 각각 단독샷도 주어지잖아요. 이 말은 굉장히 여러 번 반복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컷을 골라서 편집을 했어야 될 테니까요. 그 달리는 차 안에서 실제로 찍는 경험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른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일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리허설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특히 어렵지도 않고요. 테이크는 아마 7번 정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즈아키랑 저랑 파의 신이 대본에 없는 파의 신을 써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메이커 학원은 그 택시 그 대화를 들어가는 도입부라 그래야 되나? 그 대사에 전 5분 대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20분 가까이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써주셔가지고 거의 20분 대사를 하면서 7테이크 찍었는데 그 연기로 NG 같은 건 없고 그냥 카메라를 여러 그러니까 위치에 정면에 놔두고 이쪽에 놔두고 저쪽에 놔두고 해서 네 그걸로 7번 찍었던 것 같아요. 드라이브 마이카에도 윤수도 차 안에 대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키가 운전을 하고 뒷좌석에서 가우쿠와 얘기하면서 집으로 가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은 수월하게 촬영이 된 것인가요? 네, 어쨌든 리허설은 그냥 앉아서 리딩밖에 없었고 양쪽 창문에 카메라를 달고 저희는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갇히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네, 그래서 무전기를 하나 안에 두고 비시지버상이 슬레이트를 쳐주시고 네, 2번 찍고 오케이 하고 내리라고 하시길래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오케이가 맞냐 네, 혹시 저를 포기하신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했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예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본인의 연기가 한 번만 더 하면 뭐 조금 뭐가 더 나올 것 같은데라고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감독이 생각하는 현장의 오케이 컷과 배우가 생각하는 오케이 컷은 사실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영화가 촬영된 순서를 생각해보면 2화 문을 열어둔 채로가 가장 먼저 촬영이 됐죠. 2019년 8월에 찍었고 1화를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것을 10월에 찍었고 3화를 가장 마지막인 2020년 6월에 찍었는데요. 이 기간이 드라이브 마이카의 작업 기간과 겹칩니다. 그러니까 2020년 3월에 드라이브 마이카 작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까 제가 베타 버전이라고 표현을 했던 그러니까 그 자동차 장면을 드라이브 마이카에 앞서서 이 영화를 먼저 말하자면 실험을 해본 셈인 거죠. 그러니까 차 안의 대화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게 됐는데 현장에서 혹시 드라이브 마이카 이야기를 하셨었나요? 하마구치 류스케? 네, 하셨어요. 이제 한국에서 다음 작품 찍을 거라고 그래서 두산에서 찍는데 그러니까 되게 설레이면서 이게 처음이니까 한국에서 촬영하는 게
그래서 제가 문제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시라고 제가 통역해드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또 지금 생각해보면 키리시마 레이카 씨가 했던 이시즈마 주인공 남자의 부인 역 캐스팅을 되게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40대 여배우에서 좀 어떤 이런 조건을 할 수 있는 배우분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몇 명 추천드렸는데 네, 안 먹혔어요. 뭐 얼마든지 추천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그 장면에서 7번째 테이크까지 가면서 촬영을 했던 것이 아마도 연습이 됐기 때문에 2테이크 만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도 아닌가요? 두 분은 이 우연과 상상의 첫 번째 에피소드의 엔딩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걸어가던 메이커가 하필이면 공사 중인 도시 풍경을 찍잖아요. 제가 그게 나무를 찍었는데 내가 화면에서 체크를 잘못해본 건가 싶어서 여러 번 다시 봤는데 크레인을 진짜 딱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 나무가 있었던 걸 어쩌면 메이커는 못 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메이커가 걸어가면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서 그 꽃나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에피소드 첫 번째가 끝나는 구성인데요. 아마도 메이커는 그날을 기록하는 의미였겠죠? 그 크레인과 공사장 풍경을 찍는 것이. 근데 이 엔딩이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엔딩 왜 그렇게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일본에서 영화 사이트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평상시 그렇지 않은데 우연과 상상에 관해서는 관객 여러분이 너무나 열심히 후기를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1000개 정도 있는 거 제가 다 읽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해석이 각각 있었는데 제가 제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당시에 이제 올림픽 한다고 시부야거든요. 찍었던 게 시부야는 진짜 재개발이 너무 심했어요. 시부야역 주변에 새로운 빌딩이 3개, 4개 이제 만들어지고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풍경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진짜 너무나 지저분하지만 그 순간은 포착할 수 있는 게 그때 하루에도 9시간에 초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런 이쁘지도 않은 공사 현장을 찍었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있어서 그게 저는 되게 너무 좋다. 그 해석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근데 저는 이 표현에 되게 동의해요. 왜냐하면 그 영화도 사실상 다큐멘터리의 기능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시간대, 그 시기에 찍은 영화만이 포착할 수 있는 시대의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 한국 영화를 보면 지금은 사라진 청계천 고가다리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 시기에 찍었기 때문에 담길 수 있는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는 그 시대의 풍경을 그대로 담는 다큐멘터리의 기능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이면 도쿄올림픽 2020이 열리지 못했지만 그 올림픽을 한참 준비 중인 도시 공사 상황들이 있었고 그 시기에만 포착할 수 있는 진짜 그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과 상상 역시 계속 만약에 영화잖아요. 만약에 이날이 아니었으면, 만약에 이 시간에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만약에 내가 이 택시를 안 탔으면 이런 식의 이야기이다 보니 어쩌면 그 시간 그때만 볼 수 있는 무언가의 의미로 그 장면을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진짜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한 마당에 다른 해석을 얘기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동의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지금 계속 사실 그 마지막 장면이 크게 기억에 저는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방금 질문해 주셨을 때 큰일 났네 무슨 말이냐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든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해석을 해주시는 관객분들의 생각이 네, 맞는 것 같고 드라이브 마이크 결말도 비슷하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 들어봤을 때 네,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것? 그 마지막 해석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끝내 그 꽃나무를 보지 못한 엔딩에서 약간의 서글픔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메이커가 뭔가 눈 앞에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그 장면을 보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아주 서글픈 느낌을 주는 엔딩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의 일상에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우연을 굉장히 즐겁게 상상하게 만드는 영화이기도 하죠.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에피소드는 우연이 주는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혹은 아찔함, 마지막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우연히 줄 수 있는 아주 선물 같은 상황들, 굉장히 큰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마구치 류스케가 영화를 촬영하는 방식의 어떤 현장을 생각해보면 이 현장에서 아마도 아주 많은 우연이 깃들어서 내가 각본을 쓰거나 리허설을 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포착되기를 기다리는 방식의 영화 만들기를 하는 작가 감독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혹시 현리 배우님께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촬영할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연하게 발생한 어떤 것이 이 영화 안에 들어간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다거나. 우연이요. 우연. 리허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진짜 이거는 예상치 못했다라는 게, 그리고 그렇게 동작이 많은 영화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문제의 이 워크샵, 리허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굉장히 독특한 연기론을 가지고 있는 감독으로도 유명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명해진 거죠, 이 디렉팅 방식이. 감독이 했던 말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말 중에 하나는 배우가 캐릭터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감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감독의 연출 디렉션이라면 이 배우가 완전히 그 캐릭터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마구치 류스케는 정반대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배우들 여러 차례 인터뷰라든지 많은 얘기들로 진작을 하셨겠지만, 같은 대사를 굉장히 반복해서 읽게 한 다음에 어떠한 감정도 느껴지지 않고 툭 치면 대사가 나올 정도의 상태를 그 말하자면 리허설 과정으로 계속해서 거치게 되는 건데, 이걸 그냥 우리가 편의상 하마구치 대본 워크샵이라고 부른다면 이 워크샵이 배우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실제로 그 과정을 겪어서 이 방법에 이런 식의 장점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 점들이 있다면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처음에 좀 힘들었던 건, 제가 해오던 연극 방식하고는 아예 다른 거니까. 그쵸. 네, 연극은 한 달, 두 달 무조건 약속을 해서 공연을 올리기 때문에 사실 우연히 일어나긴 절대 쉽진 않죠. 네, 그리고 이 방식이 배우에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건 텍스트만 가지고 처음에 현장을 갔을 때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두려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현장에 집중하고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혹시나 생기는 그 우연에 또 배우가 대응하는 방법을 찍을 수 있게 되고, 현장이랑 상대 배우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연극을 했을 때는 제가 모든 걸 다 준비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냥 하는 대사 기다리다 딴 생각하다가 내 대사 상황이 되면 해버리는 경우도 가끔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현장과 그 상대 배우에게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현리 배우님은 그 방식이 어떤 도움을 좀 받은 것 같으세요? 네, 근데 그 대사를 최대한 감정 빼고 배우고, 현장에서 대사를 주고받고 했을 때 감정이 생기면 그거를 그 대사에 감정 실려도 된다라는 거는, 네, 지금 배우님이 말씀해주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그거를 다른 현장에서 해서 효과적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른 현장에서 하면 오히려 좀 약간 연기 못한 배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대사를 그냥 하니까 너무 이게 기복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감독님 방법 중 하나로 되게 영향을 받은 게, 그 감정을 최대한 빼고 대사를 외울 때 그 목소리를 내면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읽으면서 다 같이 외우거든요. 근데 그때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의 뱃속에 있는 정소리, 정이라고 했죠. 정소리를 울린다고 생각하면서 대사를 읽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울렸다 안 울렸다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감독님밖에 없어요.
감독님이 지금 울렸어 그러면 울린 거고 안 울렸어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약간 본인 기분 따라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저도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그리고 리허설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알게 돼요. 목소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내가 더 배에 제일 깊은 데서 소리가 나는, 내 목소리가 나는 느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다른 작품에서도 그렇고 뭐 역할에 다르지만 약간 그런 목소리 쓰고 싶을 때, 아니면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럴 때 되게 목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됐고, 그렇게 제가 목소리 쓸 때 약간 되게 진심인 느낌이 되게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약간 필라테스 강사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필라테스요? 필라테스 할 때 뭐 호흡을 뭐 갈비뼈에 뭐 어디에 주고 뭐 척추를 어떻게 세우고 이러면 속으로 계속 무슨 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호흡을 지금 하신 것에 뭐 10%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해서 근데 이걸 알아듣는 배우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시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쵸? 안 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네. 이제 리허설이 끝나고 만나는 그 배우들마다 너 오늘 종 울렸니? 야, 너 오늘 종 울렸니? 유행어처럼. 네, 야, 너 종 울렸어? 난 잘 모르겠어. 끝날 때까지 저는 고민했었어요, 사실. 그냥 다른 배우들은 야, 좀 더 집중하는 소리 아닐까? 라고 넘겼는데 저는 그게 계속 알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촬영이 다 끝나고 이제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일본 촬영 다 끝나고 이제 줌으로 파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었어요. 감독님, 제가 한 번이라도 종을 울린 적이 있나요? 라고 하니까 그건 본인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진짜요? 좀 허무했었어요. 네. 근데 약간 이렇게 대사가 저의 대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셋이 같이 대사를 하는데 누군가 좀 빨리 읽거나 아니면 약간 정을 안 울렸으면 감독님이 다시라고 하면 다시 그거를 읽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마음이 좀 쏟아질 때 그때 다시 시키는 것도 있지만 약간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이러니까 약간 뭔가 좀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너무 알고 싶네요. 그 종소리. 너무 궁금하네요. 어쨌든 그 현장에서의 모든 상황을 생각해보면 되게 흥미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어떤 연극의 과정 같기도 하고 뭔가가 굉장히 세팅된 상황인 것 같으면서 굉장히 뭔가가 많이 열려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까 현리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현장에서 통하는 방식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감독이 생각해놓은 어떤 완벽한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서의 디렉션을 고민한 결과이지 하마구치 류스케가 뭐 배우들을 뭐 어떤 도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뭐 내가 내 맘대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방식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식이 다른 현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마구치 류스케에게는 그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사하게 어울리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본인에 어울리는 세팅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우리 시대 작가 감독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채팅방에 여러 가지 질문들 올려주셨는데 전 이 질문이 진짜 웃긴 것 같아요. 드라이브 마이카에서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운전씬을 찍을 때 트렁크에 있었다고 밝히셨는데 현리 배우님의 택시 장면에서 감독님은 트렁크에 계셨나요? 그것이 없을 것 같지만 네. 네, 이건 진짜 여러 번 질문을 받아서 저도 감독님한테도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때 감독님이 어디 계셨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약간 저수석에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트렁크에는 안 계셨어요. 근데 여기 대기하는 장소에서 기다리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조수석에 누군가는 있었어요. 그게 촬영 감독님은 아니고 그 녹음 감독님일 수도 있고 제 기억으로는 이제 감독님이었는데 감독님은 아니다 그러고 좀 미스테리죠. 이제 어디 계셨는지. 아니, 그럼 윤수가 차 안에서 가오코와 대화를 할 때 감독님 어디 계셨어요? 뒤에서 차 타고 따라오셨어요. 아, 다른 차를 타고? 네. 예산이 다른다. 예산이 다른다.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
어쨌든 그 다음 저희 위에 인물들이 나오는 건 다 트렁크나 뭐 조수에 타 계셨다고 저도. 왜냐면 조수 트렁크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네. 사실 굳이 들어갈 이유는 없을 텐데요, 그죠? 트렁크 안에 굳이. 이 질문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건 현리 배우님께서 출연하신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세 번째 에피소드와 관련을 지어주신 얘기인데요. 드라이브 마이카와 우연과 상상에서는 모두 극 중 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그 극을 한다는 거죠. 전자에서는, 그러니까 드라이브 마이카에서는 바냐 아저씨란 연극이 나오고, 우연과 상상의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역할극이 그 극을 대신합니다. 영화라는 허구가 하나 있는데, 이미 있는데, 그 안에서 또 하나의 극 모델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죠. 근데 그 두 작품뿐만 아니라 감독님이 꾸준히 그런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해피아워 전에 제가 지금 제목을 까먹었는데 4시간짜리 영화를 만들으셨는데 친밀함 맞아요. 감사합니다. 친밀함에서 그러니까 처음 2시간은 아예 연극을 그냥 사용하시고 그 나머지 2시간에서는 그 극단 얘기를 찍으셨거든요. 그리고 총국은 아직 멀어에서도 제가 이제 다큐 감독인데 저의 죽은 언니를 이제 아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남자가 그 죽은 언니를 알고 있고 사실 죽은 언니의 유령이 그 남자에 붙어 있는데 그걸 제가 모르고 그 남자에 계속 인터뷰를 하는데 그 남자에게 그 언니가 어떤 순간 빙의한 거죠. 그래서 그 언니밖에 모르는 저의 비밀을 얘기해서 제가 이제 믿게 돼요. 근데 그러면 언니가 피곤하다고 이제 비밀을 그만둬요. 근데 남자만 남은 거예요. 근데 남자는 내가 너무 울고 언니 이렇게 하니까 비밀가 그만됐다는 걸 얘기 못해서 계속 언니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국중국을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왜 그러시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죠. 예,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하나같이 감독님의 하나의 스타일로 이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되게 좋아요. 네. 김대현 배우님은 그 이유를 상상해 보자면 네. 저도 처음 모르겠다라고 대답하고 싶었는데 저희 너무 솔직하죠. 속여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그 바냐 아저씨 보면서 생각했던 거, 그 해피아워에서 젊은 작가분이 자기 책 읽을 때 그때도 제가 마음에 드는 대사가 그 문장 자체를 넘겨드린다고 할까? 뭐 중요한 부분에서 특별히 뭐 목소리 크게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전달이 된다라는 그 대사도 좋아했었는데 그냥 극중국에서 감독님이 말하고 싶은 걸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바냐 아저씨도 사실 그 가오크가 감독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극중국을 핑계 삼아 감독님이 직접 하고 싶은 말을 영화인 것처럼 속여서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왠지 물어봐도 답을 시원하게 안 해주실 것 같고 진대현 배우의 의견에 저도 동의하면서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거를 이 세 번째 에피소드를 보고 완전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극중극이라는 방식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강조하는 방식도 있는데 저는 이게 하마구치 류스케가 이 안에 인물들을 위로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우연히 줄 수 있는 아주 기쁨에 대한 이야기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저는 살면서 사람에게는 남한테 절대 전하지 못한 말들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 말을 떠올릴 때 슬픈 이유는 이 말이 절대로 전달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반 아저씨를 하는 그 가오쿠도 마찬가지고 이 말은 내가 절대로 살면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없어요. 아내가 떠났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전할 거예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이 있지만 절대로 그 아내에게 들을 수 없어요. 세 번째 에피소드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창을 만나지 않으면 그 말은 절대로 전할 수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 슬픈 말인 거죠. 그런데
어떤 연극의 형식, 역할극의 형식을 통해서 내가 전하지 못한 말,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누군가한테 전하고 그 사람을 대신한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을 듣게 만드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하마구치 유스케가 인물을 혹은 인간을 위로하는 방식일 수 있겠다라는 인상을 이번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아주 확실하게 받았어요. 물론 이것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의 극인 극에서 극 안의 극에서 그런 인상을 항상 받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에피소드가 굉장히 가슴 찡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 영화에서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대사가 굉장히 많고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님을 얼마 전에 제가 뵀었는데 그때 현리 배우님과 같이 작업을 스파이 안에 때 하셨으니까 이 영화가 너무 좋았고 현리 배우님에게 연기가 너무 좋았다고 꼭 전해달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하마구치 유스케 내가 맨날 대사를 줄이라고 하는데 얘는 안 줄인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이제 그만의 스타일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스갯소리를 하신 거예요. 농담을 하신 건데 어쨌든 그게 이 사람의 스타일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의 방식으로 극을 만들어 간다는 것, 영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 근데 이 대화의 방식에서 느끼는 배우들의 장점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전혀 대사가 없는 방식의 연기 연출도 있을 수 있고 뭐 화면에 아주 많은 군상들이 등장을 해서 정말 떼씬처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주는 몰입감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화면에 2-3명, 많아 4명 이 정도의 인원들이 그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에서 오는 장점도 분명히 느끼실 것 같거든요. 진대현 배우님부터 이번에 먼저 답변 들어볼까요? 드라이브 마이카 지구일 때보다 훨씬 어렵네요. 충분히 맞아요. 저도 너무 머리를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재밌긴 한데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없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저도 그냥 감독님의 취향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그리고 대사가 이렇게 많아도 감독님의 그 연기 방식이면 충분히 우리는 지겹지 않고 둘만 나와도 이 극을 이끌어갈 수 있다. 어느 곳에 기대지 않아도 배우들의 힘만으로, 글의 힘만으로 이 장면을 우리는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도 모두 저렇게 해도 영화가 되는구나, 그것도 아주 좋은 영화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현리 배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감독님이 집에서 대사를 외워오지 말라 그리고 대본 분석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되게 저는 이번에 이제 2번째니까 괜찮았지만 많은 처음에 작업하시는 배우분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런 불안해하는 배우들한테 항상 이렇게 불안해지면 텍스트의 힘을 믿어달라고 부탁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이 본인이 대본을 쓰시니까 되게 제일 대본에 대해서 이해도 하시고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말 안 하겠지만 본인이 쓰신 대본에 되게 자신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텍스트의 힘을 믿어달라는 말은 진짜 그걸 썼던 감독님을 믿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사가 긴데도 그 텍스트의 힘을 믿어달라고 말을 할 정도로 감독님이 진짜 자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무언가 항상 오늘 오신 분들은 뭐 또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다시 보실 때 그 말의 운율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쨌든 일본어 대사로 쓰인 대사여서 그 뉘앙스의 파악까지 온전히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자막으로도 그게 충분히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사를 핑퐁이 잘 되게 구조를 만들어 놨는지 그 엄청난 설계에 대해서도 이 영화를 마냥 즉흥성이고 그냥 쉬운 대사의 주고받음처럼 느끼셨다면 다시 영화를 보실 때 혹은 드라이브 마이카를 보실 때 한번 그 언어의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하마구치 유스케 영화가 훨씬 다르게 보이는 좀 풍성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말에 정말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영화도 보시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가는 관객들이 아직까지 자리하고 계신데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대영 배우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아까 기다리면서 사실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너무 긴장이 돼서 그냥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 사실 너무 감사했었는데 드라이브 마이 카 때와는 또 다른 긴장감인데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나 싶을 정도로 사실 너무 즐거웠었고 우선 저도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헨리 배우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날씨도 좋고 진짜 한강 가야 되는 날씨인데 영화도 봐주시고 GV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여기 처음 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이런 예쁜 장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무언가를 항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도 재미있는 우연이, 기쁜 우연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